한 번만 더 입 열면 당장 내쫓을 거야. 그건 용인 수지에서 시작된 나의 진짜 이야기였다. 사위 박재우는 넌 여기서 아무것도 보탠 게 없어. 라고 소리쳤고 그 뒤로 나는 그의 집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잊고 있던 자동이체를 내가 스스로 해지했고 그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을 때 나는 이체 내역서를 조용히 들어 올렸는데 그날 저녁은 거의 다 차려졌고 오븐에 구운 치킨과 로즈마리 향이 공기 속에 퍼져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의 밋밋한 잡음과 둔하게 섞이고 있었으며 손다우는 감자를 으깨 접시에 담고 나는 식탁을 천천히 그리고 요즘 내가 늘 그러하듯 더 조심스럽게 차렸고 관절은 전보다 더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예전처럼 힘있게 물건을 감싸 쥐지 못했으며 수십 번이나 무사히 집어 올렸던 도자기 접시에 손을 뻗다가 엄지가 미끄러져 그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타일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가 번개처럼 집안을 가르자 모두가 멈춰 섰고 손다우는 그 자리에서 굳었고 박소율과 박지우는 접시 위를 보던 고개를 동시에 들었으며 마치 천둥 뒤에 번개가 내리꽂히듯 박재훈이 포크를 든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눈을 가늘게 치켜뜨고 먼저 낮게 중얼거렸다. 역시 저 사람이네. 그리고 그는 더 크게 물었다. 여기서 당신이 실제로 뭘 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고 내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으며 그가 갑자기 폭발하듯 내뱉자 말들은 칼날처럼 이어졌다. 아무것도 안 하지. 공짜로 살고 우리 음식 먹고 자리만 차지하고 치우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결국 보탠 건 하나도 없어.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겨우 입을 떼려 하자 그가 더 세게 끊어 쏘아붙였다. 안 돼. 지금은 당신이 말할 때가 아니야. 그는 한 발 다가서며 침을 튀기듯 내뱉었고 나는 그가 내게 베풀었다고 믿는 은혜의 목록을 모욕의 어조로 듣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 있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당신 그 먼지 묻은 연금 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던 걸 감사해. 돈 좀 줬다고 당신이 무슨 영웅인 줄 알아? 웃기지 마. 그의 목은 떨리고 있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솟구치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보였으며 곧이어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불러 새겨질 말이 날아들었다. 운 좋은 줄 알아. 내 그 낡고 흙 묻은 연금 돈이 우리한테 시간을 사줬으니까. 아니었으면 너 지금쯤 요양원에 있었을 거야. 늙으니. 시간이 멈춘 듯 했고 나는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고 깨진 접시 조각이 손바닥을 찍어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얼굴로 열이 치밀어 오르고 눈 뒤로 둔한 통증이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창피함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것 때문이었고 내 딸은 그의 곁에서 서 있었지만 손을 뻗지 않았고 나를 멈추지도 않았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조각들을 부엌 조리대 위에 올려두고 숨을 고르는 사이 박재우는 이미 탁자 쪽으로 돌아가 낮게 욕설을 삼키듯 중얼거렸고 아이들은 말없이 넓어진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았고 손다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머지 반찬을 가져왔으며 나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그녀를 붙잡아 언제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니? 라고 묻고 싶었고 내가 누구에게서 자랐는지 내가 8살 때 폐렴으로 병원에 누웠을 때 밤새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내 무도회 드레스를 손바느질로 꿰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팬데믹 때 박재훈이 직장을 잃었을 때 바로 이 집의 계약금을 누구 돈으로 치렀는지를 일일이 상기시키고 싶었지만 나는 그 대신 식탁 맨 끝 박재훈이 손님 자리라고 부르던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고 아이들은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는 물을 한 잔 더 따랐으며 손다은은 말없이 빵 바구니를 내 쪽으로 밀었고 나는 한 조각도 집지 않은 채 그것을 내려놓았는데 입맛이 없었고 안쪽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으며 오래 닫아두었던 문이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열리는 느낌이 들었고 사랑은 희생과 침묵을 뜻한다고 가족은 버텨내는 것이라고 엄마의 일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어도 끝없이 주고 또 용서하는 일이라고 믿으며 버텨온 그 세월이 순식간에 낯설어졌고 식탁을 둘러보니 나를 짐으로 보는 사위와 더 이상 나를 두둔하지 않는 딸과 어른 대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눈앞에서 배우고 있는 손주들이 있었고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선명하게 깨달았는데 그들은 이미 가족 사진에서 나를 지워버렸고 그 순간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엄마이자 할머니였던 침묵으로 모두를 떠받쳐왔던 정혜란이 아니었고 그저 덧붙여진 사람. 생각나면 끼워 넣는 여분에 불과했으며 그날 밤 내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잔혹한 메아리처럼 되풀이되었다.
나는 그 말들을 삼켰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저녁 식탁의 그릇들이 치워지고 손다은이 유리컵을 헹구고 박재훈이 휴대폰을 들고 거실 소파로 물러앉는 동안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맹세를 가슴속에 세운 채 복도를 걸었으며 이 집에서 누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부르는 일은 오늘로 끝날이라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남편 손원철이 세상을 떠난 뒤 집은 터무니없이 커 보였고 그 안의 침묵은 지나치게 크고 지나치게 비어 있었으며 방마다 기억이 들어앉아 복도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부엌 선반에는 그가 매일 아침 쓰던 입이 살짝 깨진 머그자니, 창가에는 더는 돌볼 힘이 남지 않아 점점 수그러들던 그가 사랑하던 정원이 있었고 나는 부엌에 앉아 혼자 차를 홀짝이며 맞은편 빈 의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어쩌다 이렇게 가득하던 집이 이렇게 버려진 집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는데 나는 나대로 애써 보았고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고 교회에도 더 자주 가고 이웃들에게 먼저 웃어 보이기도 했지만 밤이 되면 나는 언제나 빈집으로 돌아왔고 아침이면 가슴 안쪽에 같은 통증을 안고 깨어났다. 어느 날 손다은이 전화를 걸어 엄마 당분간 우리 집에 와서 지내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마치 오랜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들렸고 나는 소중한 것들을 조심스레 상자에 넣어 라벨을 붙이고 오래된 사진과 린넨을 따로 나눠 담았으며 토요일 아침마다 쓸던 현관 앞 작은 마당과도 작별을 하고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내 나이엔 가족 곁에 있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집을 판 돈과 연금 그리고 손원철의 생명보험금이 합쳐지자 소박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살 만큼의 여유가 생겼고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지만 내가 들어오던 때에 박재훈과 손다은의 사정은 좋지 않았고 박재훈이 지난해에 해고된 뒤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계속 밀려 쌓였으며 내가 예전에 작은 대출로 보태준 적 있던 바로 그 집이 경매 직전에 벼랑 끝에 서 있었고 밤늦게 돈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신랑이 하는 소리를 못 들은 척해야 했고 주방 조리대 위에는 빨간 글씨가 찍힌 고지서들과 뜯지 않은 우편 봉투가 겹겹이 쌓였으며 손다은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속삭였지만 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오후 두 사람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나는 은행에 갔고 허락을 구하지도 내가 뭘 하는지 알리지도 않은 채 대출 담당자에게 연금 계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2개월 선납 자동이체로 걸고 싶다고 차분히 설명했고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영수증을 손에 쥐고 조용해진 마음으로 밖으로 나왔으며 내가 그렇게 한 건 감사 인사를 듣기 위해서도 아니고 알아달라고 기대해서도 아니었고 그들을 지키고 싶어서. 가족이라는 생각 자체를 지키고 싶어서였고 티내지 않고 유용해지는 것이 가장 순도 높은 사랑이라고 믿었으며 연체 고지와 독촉장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을 때 손다은의 얼굴에서 팽팽하던 긴장이 풀리고 박재훈의 잠이 조금씩 깊어졌을 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는 그게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고 엄마란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조용히 주고 부탁받지 않아도 희생하며 대가로 바라는 건 그저 잠깐의 평안과 따뜻한 저녁 식탁과 복도에 울리는 웃음소리일 뿐이라고 되뇌었고 실제로 한동안은 정확히 그랬다. 아이들은 내가 함께 지내게 되어 기뻐했고 박소율은 아침마다 내 머리를 따아주었고 박지훈은 내가 책을 읽을 때 곁에 바짝 붙어 웅크려 앉기를 좋아했으며 손다은은 어릴 적 그랬듯이 다시 나와 함께 요리를 했고 칼질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웃음은 예전과 다름없었고 박재훈도 따뜻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공손했다. 그가 다시 일을 구하기 전까지는 처음에는 모든 게 나아질 듯 보였고 그는 어깨를 더 펴고 목소리를 더 키웠으며 새 큰 차를 사고 아이들을 데리고 치킨이나 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으러 나가고 저녁 식탁에서 농담을 시작했지만 그의 변화는 유리 위에 생긴 미세한 금처럼 미묘해서 서서히 번지다가 마침내 한 장의 판 전체를 산산이 깨뜨렸고 시작은 사소한 말들이었다. 접시 또 잊으셨어요. 어머니, 다음엔 마당 좀 쓸어 보실래요? 많이 피곤하지 않으시면. 은퇴하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죠? 손다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농담이야, 엄마. 라고 말하곤 했지만 내게 그건 농담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경고 사격처럼 들렸으며 곧 농담은 설교로 변했고 빨래 개키는 걸 놓치거나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물으면 그는 눈을 굴리며 그거 당신이 내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중얼거렸고 아이들이 너무 늦게 자는 게 걱정된다고 말하면 그 애들 당신이 키울 애들 아니야. 라고 잘라 말했다. 박재훈이 방을 나간 뒤에야 손다은이 조용히 내 편을 들어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그녀는 대립을 피했고 요즘 압박이 많아서 그래. 엄마. 그런 뜻 아니야. 원래 저런 식이야.
라고 설명했으나 나는 그의 저런 식을 충분히 본 뒤였고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먼저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자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이제 와서 왜요? 라고 말했고 손다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나는 방으로 걸어가 문을 닫았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창밖 나무 그림자가 유리에 스치듯 흔들리는 것을 오래 바라보며 내가 대신 내준 12개월의 대출 상환을 생각했고 나를 날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하는 남자를 위해 내가 한 해의 안전을 사준 셈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으며 나는 내가 베푼 사랑이 오해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음을 그날 밤에야 알아챘고 가족을 붙들어 두겠다고 너무 오래 애쓰는 동안 정작 내가 혼자서만 조각들을 붙들고 있었고 이제 그 조각들이 나를 베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으며 몇 달째 인정하기 두려워 삼켜왔던 문장을 그날 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저 사람들은 내 사랑을 선물로 보지 않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목요일 오후 빨래를 개키던 참 박재훈이 내 공간이라 부르라고 강요하던 그 손바닥만 한 방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내 휴대폰이 창턱 위에서 떨리듯 울렸으며 번호를 보는 순간 나는 누군지 알아보았는데 수년 전 줄을 옮겨 아내 아름과 함께 살면서도 일요일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화를 걸어오던 내 막내 아들 손호준이었다. 나는 이미 미소를 띠고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도록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호준아, 엄마, 괜찮아? 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그럼 왜? 잠깐의 침묵 끝에 그가 낮게 말했다. 방금 다은 누나랑 통화했어. 한참 흥분해서 얘기하더라. 요즘 재훈 형부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엄마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글쎄 뭔가 좀 이상했어. 나는 침을 삼키고 애써 태연하게 말했다. 다은이도 피곤해서 그래. 둘 다 그래. 애 키우고 둘이 다 일하잖니. 엄마가 최대한 방해 안 하려고 해.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더 가라앉았다. 엄마,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빨래 바구니를 옆에 내려놓고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 숨소리마저 죽이려는 사람처럼 들리는 지금의 엄마는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니야. 진실이 가시처럼 목에 걸려 말이 막혔고 우리는 잠시 침묵했으며 그가 다시 조용히 말했다. 지금 정말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줘. 나는 결국 말했다고 해야 맞지만 전부를 털어놓지는 않았고 커피잔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그가 내뱉은 늙은이라는 모욕도 말하지 않았고 다만 충분할 만큼만 말했다. 박재훈이 내게 어떤 말투로 대했는지, 손다은이 더 이상 나를 변호하지 않았는지, 그 집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존재하려면 허락이 필요한 공간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긴 침묵이 흐른 뒤 손호준이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나는 놀라서 숨이 걸렸다. 뭐라고? 나랑 아름이 예전부터 얘기했어. 일이 나빠지면 방을 비워드리자고. 엄마 방 따로 드릴게. 진짜 공간이야. 애들도 할머니랑 가까이 지내면 좋아할 거야. 호준아, 내 목소리는 떨렸고.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런데 엄마는 안 돼. 왜? 그의 물음은 당황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고 나는 창가를 보았는데 블라인드 사이로 기울어진 햇빛이 바닥에 부드러운 줄무늬를 만들고 있었으며 나는 말했다. 엄마가 먼저 끝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그는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엄마는 그 사람들에게 빚진 거 없어. 누구에게도 증명할 게 없어. 라고 했지만 나는 그가 보지 못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증명하려는 게 아니야. 사랑을 마치 끝없이 인출해도 마르지 않는 통장처럼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배우게 하려는 거야.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박재훈이 내게 던졌던 어떤 모욕보다 깊게 파고드는 말을 했다. 엄마, 더 이상 사랑을 가르칠 필요는 없어. 어쩌면 이번엔 결과를 가르쳐야 할 때일지도 몰라.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그가 화가 나서도 그 말이 옳아서도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내가 이제 막 마음속에서 느끼기 시작한 것을 소리내어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으며 내 침묵은 친절이 아니라 방조였고 평화를 지킨답시고 내 가치를 밟히게 두었다는 사실이 목 뒤에서 서늘하게 끼어들었고 그날 밤 우리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그 손바닥만 한 손님방의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았는데 연민으로가 아니라 더 날카롭고 더 새로운 것으로 결과라는 이름의 감각으로 바라보았고 어쩌면 결과를 가르칠 때 라는 손호준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으며 나는 그때 알았다.
이제 때가 왔다. 화요일 늦은 오전. 내가 원하던 대로 줄도 길지 않고 아는 사람을 만날 염려도 없는 시간에 은행은 조용했고 나는 무늬 없는 베이지색 스웨터에 가장 오래된 워킹화를 신고 들어갔는데 분실한 비밀번호를 문의하러 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지. 아주 조용한 수류탄에 핀을 뽑으러 온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으며 창구 직원이 나를 자산 대출 상담 부스로 안내했고 말수가 부드럽고 눈빛이 따뜻한 젊은 직원. KB국민은행 수지지점의 김미정 계장이 구석에 작은 칸막이로 나를 이끌며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오래 쥐어 가장자리가 다른 그것을 열어 정갈하게 라벨을 붙이고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이체 내역서 11장과 주택담보대출 약정서 사본을 꺼냈고 조용히 그들 부부가 가라앉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바쳐왔는지를 보여준 다음 또박또박 말했다. 예약된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녀가 잠시 고개를 들고 놀란 듯 나를 보더니 미소를 잃지 않고 물었다. 계좌번호 갖고 오셨나요? 네. 나는 서류를 앞으로 미끄러뜨렸고 그녀는 숫자의 시선을 멈추며 훑어보았으며 한 달 149만 5천 원씩 11달 거의 1,800만 원에 이르는 돈이 모두 내 연금 계좌에서 모두 내 이름으로 빠져나간 내역을 확인했고 그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점이 고마웠다. 거의 1년 전에 설정했어요. 제 딸과 사위가 그 집에 살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자동이체는 즉시 중지로 하실까요? 아니요. 이번 달분까지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엔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청구서는 다시 그 집 주소로 보내주세요. 제게 오지 않게요. 그녀가 잠깐 망설이며 물었다. 변경 사실을 고객님 대신 안내드릴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니요. 알림은 우편함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녀는 이해에 가까운 표정으로 다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떨림 없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으며 이름과 계좌번호와 날짜를 적고 마지막 줄 예약 이체 해지 승인 칸에서 아주 짧게 숨을 고른 뒤 펜을 힘주어 눌러 사인했고 그 한 번의 서명으로 나는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라며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달마다 잡아당기던 조용한 밧줄을 스스로 끊었고 그들은 알아주지 않았으며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되고 싶지 않았다. 김미정 계장이 확인증을 출력해 건네며 물었다. 보관용으로 모두 출력해 드릴까요? 네. 그리고 지난 1년치 납부 요약도 인쇄해 주세요. 보관하려고요. 그녀는 서류를 스테이플러로 깔끔히 집어 내게 건넸고 나는 그것들을 다시 봉투에 천천히 넣어 한 번 접은 뒤 조심스럽게 가방 속에 밀어 넣었으며 일어서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도와주셔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도와드려서 저도 기쁩니다. 정혜란 고객님. 은행 문을 나서자 수도권의 맑은 햇빛이 피부에 조용한 박수처럼 내려앉았고 머리 위 하늘은 옅은 파랑으로 구름 한 점 없이 비어 있었으며 바람 한 줄기도 일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옮겨졌고 그것은 분노도 복수도 아니고 다만 매듭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나는 그들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걷고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가르치고 살림을 조이고 남편의 약을 챙기며 밤늦게까지 목록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가계부를 맞추며 쌓아 올린 저 통장에 돈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제 정확히 30일 뒤 자동이체가 끝나도록 스케줄을 걸었으니 시계는 이미 째깍거리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분노의 폭탄이 아니라 진실의 타이머였고 굵은 붉은 글씨로 긴급 연체가 찍힌 우편물이 우편함에 꽂히는 순간으로 향하는 시간이었으며 그때가 오면 박재우는 더 이상 내 침묵 뒤에 숨을 수 없고 내 그림자가 아니라 제 얼굴과 마주 서야 할 것이었다. 나는 버스를 타고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꼭 껴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고 그 봉투 속에는 서류 이상의 것들이 들어있었으며 그것은 기록이자 내력이고 그들이 가져간 것과 내가 내어준 것을 상기시키는 증거였으며 내가 사랑을 허락장으로 오해받게 두는 일을 멈추기로 결정한 바로 그 순간의 표식이었다. 그것은 은행 로고가 찍힌 소박한 흰 봉투에서 시작되었고 모서리에는 굵은 붉은 글씨로 최종 통지 연체가 찍혀 있었으며 박재우는 부엌 조리대에서 그 봉투를 잡아뜯어 열면서 전화 한 통이면 풀릴 사무적 착오쯤으로 여긴 듯했지만 눈으로 글자를 따라가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금세 핏기가 가셨고 2달 연체 경매 절차 임박 연체 가산금 조치 예정 같은 문구를 한 번 더 이번에는 더 느리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더니 안방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던 손다은이 그의 높아진 목소리를 듣고 달려오기 직전에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내리치고 부엌 바닥을 왔다 갔다 하며 말했다. 이게 대체 뭐야? 대출 2달이나 안 냈대. 말이 돼? 손다은이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들어와 물었다. 무슨 소리야? 그는 통지서를 치켜들고 문장마다 목소리를 더 올렸다. 4월부터 자동이체가 멈췄대. 2달 밀렸고 지금 기한이익 상실 상태래. 나는 아무것도 건드린 적 없어. 손다은의 눈이 커졌다. 잠깐, 뭐라고? 근데 자동이체는 계속 돌아갔잖아. 작년에 설정해놨잖아. 그는 멍하니 그녀를 보다가 시선이 가늘어지더니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고 나는 식탁 끝자리에서 책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앉아 있었으며 물론 모든 말을 다 들었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혹시 담보대출 계정에 손대셨어요? 뭐 건드린 거 있어요? 나는 책을 덮어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리고 고개를 들어 차분히 말했다. 아니, 재훈 씨 계정에는 손대지 않았어. 그의 턱이 굳어졌다. 그럼 대체 어떻게 누가 자동이체를 취소했다는데 이전에 이체하던 사람이 취소했다는 거야? 그게 난 아니야. 손다은이 창백해진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엄마, 잠깐만. 그게 혹시 박재훈이 말을 자르듯 물었다. 잠깐, 지금 어머니가 그동안 대출 원리금 내고 있었다는 소리야? 나는 곧장 답하지 않고 가디건 주머니에서 도톰하게 접힌 봉투를 꺼내 탁자 앞으로 밀었고 그 안에는 인쇄한 이체 내역서들이 한 달치씩 정리되어 있었으며 지난 12달 동안의 모든 이체와 확인 내역이 거의 1,8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납부 완료라는 글씨와 함께 정혜란이라는 이름 아래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페이지를 넘기며 날짜와 금액과 계좌번호와 내 이름을 한 줄 한 줄 훑었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도 안 돼. 손다은은 한 손으로 입을 가렸고 방 안은 냉장고 모터 소리만 잔잔히 울릴 뿐 고요해졌으며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너는 내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고 했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운 좋게 내 지붕 아래 얹혀 사는 늙은이라고 했지. 나는 잠깐 말을 멈춰 그 말들이 내려앉게 했다. 그래서 난 멈췄다. 손다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말하지 않아도 됐어야 하니까. 나는 낮게 말했다. 사랑이면 충분할 줄 알았고 베품은 그 자체로 말이 된다고 믿었지. 하지만 누군가 그걸 얼굴에 내던지고 짐이라고 부르면 어떤 침묵은 끝나야 해. 박재훈은 굳은 채 서 있었고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으며 그 순간 그는 내가 한 일뿐 아니라 그 일이 뜻하던 것을 이해했고 1년 동안 내가 그들의 지붕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었으며 1년 동안 이름 없이 박수 없이 심지어 인정조차 없이 내어주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들은 말이 아무것도 보태지 않는다와 고마운 줄 알아라였다는 걸 깨달았고 나는 그를 망신주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더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통지서를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고 손다은은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흘렸으며 나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은행에 전화해 보렴. 너희가 언제부터 스스로 서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줄 거야. 나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어 문을 단단히 닫았고 그 집에서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이 박재훈의 목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해버렸다. 그 주의 목요일 아침 집에는 경매 낙찰 및 인도 명령이 공식화되었다는 서류가 도착했고 흰색 승합차에서 내린 법원 집행관과 보조 직원 2사람이 단정한 셔츠에 정갈한 신발을 신고 서류철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으며 박재훈은 트레이닝복 차림, 헝클어진 머리, 핏기 빠진 얼굴로 문을 열었고 나는 복도 끝에서 언제나처럼 그에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인도 명령 송달, 명도 기한, 이라는 말이 그의 손에 들린 문서와 함께 내려앉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손이 아주 조금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그날만큼은 분노도 고함도 없었고 탓할 사람이 더는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침묵만 있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이 상자를 꾸리고 전화를 허겁지겁 걸어대는 동안 나는 조용히 옷을 개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채웠고 손마디는 여전히 쑤셨지만 가슴속의 무거움은 사라져 있었으며 현관에서 코트를 걸쳐 입으려던 찰나 손다은이 내 옆에 섰다. 엄마,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가지마. 방법을 찾아볼게.
나는 돌아서 그녀를 똑바로 보았고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으며 어깨는 세상의 상처를 막 베운 아이처럼 안쪽으로 오그라져 있었고 뒤에서는 박재훈이 팔짱을 낀 채 바닥을 보며 서 있었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 엄마는 가야 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는 이 집을 내가 사라지는 곳으로 만들었으니까. 손다은이 손을 뻗었지만 나는 부드럽게 비켜섰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이 거래처럼 느껴지는 곳에 머물진 않을 거야. 나는 현관의 작은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고 안에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으며 그 편지에는 원망의 서명이 아니라 명징한 서명이 얹혀 있었고 나는 이렇게 썼다. 한때 나는 너희 머리 위 지붕을 지켜온 사람이었지. 하지만 이제는 나를 지켜줄 지붕이 필요해. 언젠가 너희가 이 차이를 이해하길 바란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곧바로 열지 못했고 어쩌면 열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으며 박재우는 그날만큼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오만으로 쌓아 올리고 스스로의 입으로 무너뜨린 무게에 어깨가 처졌고 우리는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은 채 나는 문을 열었으며 바깥의 햇빛은 부드러웠고 용인 수지의 황금빛 오후는 단단한 진실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길가에는 손호준의 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는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내려와 가방을 들어주고 내 어깨를 안아.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말하는 품으로 나를 감싸주었고 망설임도 서운함도 세마기도 없었으며 조수석에 앉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니 한때는 가족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늙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그 집이 이젠 원망과 자격의식의 신전처럼 굳어버렸다가 이제는 다시 그저 집일 뿐 가정은 아니게 되었고 차가 움직이자 손호준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내 침묵을 약함이라고 믿게 두었고 이제 그들은 강함이 어떤 소리인지 들었을 뿐이니까. 길은 길었지만 평온했고 채워야 할 필요가 없는 고요였으며 그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 아름이 현관에서 환한 미소와 열린 팔로 서 있었고 아이들이 뒤에서 얼굴을 내밀며 킥킥 웃다가 소리쳤다. 할머니. 그렇게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이번에 집은 나무와 벽돌로만 지어진 곳이 아니라 존중과 친절과 내가 나일 수 있는 자리로 지어진 곳이었으며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되고 사라지지 않아도 되는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속의 공간이었고 수년 만에 아무도 문을 쾅 닫지 않는 방에서 아무도 눈을 굴리지 않는 집에서 사랑이 침묵으로 벌어야 하는 점수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곳에서 잠들었고 그 밤 나는 아름이 직접 누빈 퀼트 아래 누워 라벤더 향이 배인 베개에 머리를 얹고 열린 창으로 매미 소리와 바람이 마른 풀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고 아주 낮게 속삭였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나는 다시 나에게로 돌아왔어. 그 정적은 오래된 친구처럼 대답했고 싸워서 얻은 평화는 모양이 다르다는 걸 알았으며 이 집에서 평화는 아침에 핫케이크 굽는 냄새와 복도를 따라 번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였고 매일 아침 아름이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이었고 우리는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쁘다. 는 미소였으며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단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매일같이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다. 내 방은 소박했고 부드러운 커튼과 창가에 흔들리자 예전 집에서 건져온 책들로 채운 선반이 있었으며 같은 사진들이 새로운 벽에 걸렸고 같은 사람이 더는 투명하지 않게 서 있었고 몇 주가 지나서야 손호준이 유언 얘기를 꺼냈는데 그건 욕심이 아니라 정직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고 어릴 때부터 비밀을 싫어하던 아이답게 그는 늘 그랬다. 엄마, 이제는 상속 설계를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다음 일을 결정하는 건 남이 아니라 엄마여야 해. 일주일 뒤 우리는 말수가 온화한 윤미경 변호사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그곳에는 계피와 오래된 책 냄새가 은근히 배어 있었으며 햇빛이 창으로 깊게 들어와 사무실 전체를 조용한 축복처럼 어루만졌고 그녀가 조항을 하나씩 설명하는 동안 나는 차분히 귀를 기울였고 마침내 방 안의 공기를 멈추게 하는 질문이 건너왔다. 수익자 지정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손호준과 아름. 그 아이들이 제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되돌려 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정하게 메모했고 극적인 정적도 법정의 망치 소리도 대결도 없었으며 내가 가진 모든 것 토지와 투자와 저축을 나를 집처럼 느끼게 해준 단 한 사람들과 그 가정에게 넘기는 서명 소리만 잔잔히 흘렀고 그날 밤 손호준은 평소보다 오래 나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하지만 엄마, 꼭 그럴 필요는 없었어. 알아. 그래서 한 거야.
다음 날 오후 손다은에게서 전화가 왔고 화면에 뜬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으며 내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돈 건 분노 때문이 아니라 깊은 조심 때문이었고 수학이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연약했고 망설임이 배어 있었으며 한때 내가 강하게 키웠던 그 아이의 그림자 같았다. 엄마, 집 일, 그리고 유언 얘기 들었어. 나는 말이 없었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재훈이가 엄마한테 한 말들 내가 말리지 않은 것 전부 미안해. 그녀는 잠시 멈추어 내 답을 기다렸다. 엄마 보고 싶어. 아이들도 보고 싶어. 혹시 엄마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 울타리에 내려앉는 새들을 바라보았고 오래도록 사랑은 버팀이고 침묵은 품위이며 가족은 얼마나 아프든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온 세월을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다른 걸 배웠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다은아. 정말로. 그녀는 안도의 울음과도 비슷한 숨을 내쉬었고 나는 하지만 용서는 늘 다시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야. 어떤 때는 그 무게를 내려놓겠다는 뜻일 뿐이야. 라고 덧붙였으며 전화선은 한동안 고요해졌다가 그녀가 천천히 그럼 엄마 다시 안 돌아오는 거야? 라고 물었고 나는 눈을 감은 채 마른 입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듯 진실이 흘러나오게 두며 응, 돌아가지 않아. 라고 대답했으며 다시 침묵이 내려앉고 마침내 아주 잔잔한 울음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알겠어.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속삭였고 나는 수학이 넘어가 아니라 내 마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는 모두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놓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전화를 끄는 뒤에도 승리감 대신 오래 엉켜있던 매듭이 풀린 사람처럼 속이 맑아졌으며 그날 밤 손호준의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아 막내가 한 농담에 웃고 버터를 너무 두껍게 바른 빵을 베어 물고 아무 이유도 없는데 아름이 떠준 스웨터를 걸치고 있으니 이유가 없어서 더 또렷한 마음. 곧 사랑을 입은 셈이었고 황금빛 등이 식탁을 덮는 순간 나는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며 폭풍이 지나간 뒤에도 여전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봄 구립도서관 마당에서 열리는 어르신 인권 인식 행사에 초대를 받았을 때 나는 거의 거절하려 했고 나는 연사가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도 아니며 아이들을 저녁으로 부를 때 말고는 방 안에서 목청을 올려본 적이 없다고 망설였지만 손호주는 엄마 이야기일 뿐이야. 엄마는 이미 살아냈고 이제는 소리내어 말하기만 하면 돼. 라고 부드럽게 등을 떠밀었고 그래서 나는 말했다. 나무 그늘 아래 접이식 의자들이 줄지어 놓이고 햇빛은 잎 사이를 흘러 사람들의 어깨 위에 따뜻한 반점을 흩뿌렸으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모였고 젊은 얼굴도 나이 든 얼굴도 팔짱을 끼고 듣지 않는 척하지만 끝내 떠나지 않는 10대들도 있었으며 나는 내 집과 저축과 이체 내역 손에서 미끄러져 깨진 접시와 그 뒤에 이어진 말들, 박재훈의 모욕과 내 딸의 침묵,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견디며 증명하는 것이라 믿었기에 내 말을 삼켰던 시간의 무게 그리고 마침내 내가 더는 견디지 않기로 선택한 그 순간까지 사실을 말했다. 내가 멈추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맨 앞줄의 젊은 여자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으며 40줄의 남자는 고개를 두 손에 묻었고 다른 여자는 아주 작게 그게 바로 나였어요. 라고 속삭였고 나는 마무리해서 복수도 청구서도 꺼내지 않고 다만 나는 누구의 감사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다시는 누구도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대하게 두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으며 사람들은 그 문장을 기억했고 영상은 몇 주 사이 포스터와 SNS, 동네 복지관 벽으로 번졌으며 사람들은 강력하다고 불렀고 나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고 불렀으며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더는 작고 가치 없고 보이지 않는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든 사라지든 선택하게 되며 나는 그 선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선택할 수는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요즘 손호주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주었고 나는 토마토만 과하게 심고 애호박은 늘 모자라며 아름은 실을 가져다 주어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덮고 자는 담요를 뜨게 하고 손주들은 나를 소설 속 인물처럼 찾아오는 할머니 아이 라고 부르고 점심 뒤 아직 뜨겁지 않은 햇살이 마당을 데우면 막내 손아린이 체크보드와 나무 의자 2개에 간식 바구니를 들고 나와 우리가 정원에서 체스를 두고 나는 오래 생각하는 척하지만 결국 늘지며 6살인 그녀는 내가 만난 어른들보다 더 날카로울 때가 있고 어느 날 한 수 두다 말고 할머니 진짜로 재훈 삼촌 집을 잃게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으며 나는 포도를 삼키다 기침이 날 뻔해 글쎄 꼭 그렇게는 아니야. 라고 한 뒤 어깨 위에 무게를 한번 내려다보고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가 대신 내주던 걸 멈췄단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받은 선물을 잊어버리고 그게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굴기도 해서 그럴 땐 되돌려야 할 때가 있어. 모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서. 라고 설명했더니 할인이는 체스판을 찌푸리고 보다가 샌드위치를 나눠줬는데 걔가 원래부터 자기 거였던 것처럼 구는 거랑 비슷하네. 라고 말했고 나는 정확히 그거야. 라고 웃으며 대답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룩을 잡아 올리고 체크 라고 웃었으며 바람이 머리 위 잎사귀를 스치며 흔들고 로즈마리와 데워진 흙 냄새가 테이블을 지나갔고 울타리 기둥에서 까치 한 마리가 짧게 울었으며 나는 무엇을 이겨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겨야 할 필요가 없어서 미소 지었고 더 유용해지려고도 완벽해지려고도 조용히 사라지려고도 애쓰지 않으며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친절하지만 다시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게 된 나를 확인했다. 그날 저녁 손호준이 우편을 들고 와 카드 한 장을 내게 건넸고 보내는 이가 없었지만 필체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으며 손다운이 보낸 카드에는 페이스북에서 그 문장을 봤어. 엄마였지? 엄마가 나에게 아무 빚도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고마워. 내게서 돌아서야 하는 순간에도 일어나서 말해줘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 중이야.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 라고 적혀 있었고 나는 그 카드를 오래된 결혼 반지와 흑백 사진 몇 장, 손원철의 타이클립이 담긴 서랍에 살짝 넣어두고 울지 않은 채 잠시 그 고요를 앉아 지나가게 한 다음 텃밭으로 나가 토마토에 물을 주었고 이제 나는 우리가 준 모든 것이 언제나 인정받는 건 아니고 모든 친절이 기억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랑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헛된 건 아니었다는 것을 끝내 이 일은 집의 소유가 아니라 메시지에 관한 것이었고 큰 소리를 치지 않고도 나는 여기 있었고 소중했고 내어주었고 이제는 산다. 라고 말하는 길에 관한 것이었으며 내가 이겨서가 아니라 허락을 기다리는 일을 마침내 멈추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음을 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나 외로움을 조금 덜어주었다면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고 정혜란의 이야기는 잔혹함에 맞서 선체로 한 번에 한 선택씩 존엄을 되찾는 길에 관한 것임을 그리고 나에는 진실을 묻지 못하고 존중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남겨둔다.